조선시대에도 사기꾼이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선을 정직하고 순박한 사회로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가짜 양반 행세를 하던 사람, 왕의 명령을 위조한 사람, 없는 관직을 만들어낸 사람까지. 기록 속 조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조선의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그들이 속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붙잡힌 뒤 그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신분의 벽을 넘고 싶었던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거짓을 믿어주던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 사기꾼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한양에서 100리쯤 떨어진 어느 시골 장터. 봄볕이 따사롭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제법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을의 양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장터에 양반이 나타나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가문 출신이며 조상 중에 누가 벼슬을 했고 어떤 집안과 혼인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투는 유창했고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선은 말의 사회였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옷보다 말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아는지가 그 사람의 출신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내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 족보를 줄줄 외웠습니다. 5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누가 어떤 벼슬을 했고 어느 지역에 살았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자세히 아는데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족보는 모두 외운 것이었습니다. 진짜 족보가 아니라 다른 가문의 족보를 베껴서 이름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양반 집을 드나들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족보를 훔쳐보고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준비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사람들을 칭한 용어가 있습니다. 위칭 양반, 거짓으로 양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이 끝난 뒤나 흉년이 든 해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조선은 양반과 평민의 삶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군역도 지지 않았으며 법적 처벌도 달랐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양반은 벌금으로 끝날 일이 평민에게는 곤장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신분이 바뀐다면 그 유혹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그 사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본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배울 기회가 있었고 양반 집에서 일하며 그들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한번 속여볼 것인가. 그가 장터에서 양반 행세를 한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 존댓말을 쓰는 모습, 대접받는 그 순간이 좋았던 것입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대우였습니다. 거짓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양반이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위조한 것은 문서였습니다. 호적, 촉보, 관문서, 토지 문서까지.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위조된 호적을 들고 다른 고을로 이사간 사람, 가짜 토지 문서로 남의 땅을 차지하려 한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사람까지. 문서 위조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끊이지 않았던 범죄였습니다. 가장 많이 위조된 것은 호적이었습니다. 호적은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였습니다. 양반인지 평민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호적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호적만 바꾸면 신분 세탁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공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청의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종이를 쓰는지,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먼저 종이의 질을 맞췄습니다. 관청에서 쓰는 종이는 일반 종이보다 두껍고 질이 좋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좋은 종이를 구해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연기를 쐬이거나 물에 적셨다가 말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묵은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글씨체였습니다. 관청 문서는 정해진 서체로 쓰였습니다. 사기꾼들 중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문서를 구해 글씨체를 따라 연습했습니다. 몇 달씩 연습한 끝에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관인 즉 도장이었습니다. 관청의 도장은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진짜 문서에 찍힌 도장을 보고 나무를 깎아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12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짜 문서를 만들어 양반 행세를 하던 자가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그가 만든 문서가 무려 수십 장에 달했다고 합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위조 문서 제작은 일종의 산업이었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의 어느 뒷골목에서는 돈만 내면 원하는 문서를 만들어주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보는 사람의 의심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히 작성된 것이라 형식이 다소 허술하다고 하지만 내용은 틀림없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스스로 단점을 인정하는데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쓰는 수법과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기 중에서 가장 대담한 것은 왕명사칭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속이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역모에 가까운 중죄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방 관청의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밀명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그럴듯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왕명이라는 말 앞에서 의심은 오히려 불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진짜 왕명인데 의심했다가는 큰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짜인데 따랐다가도 문제였지만 순간적인 판단에서는 믿는 쪽이 안전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노렸습니다. 그 사내가 요구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관청 창고에 있는 곡식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급히 쓸 일이 있어 임시로 증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왕의 도장처럼 보이는 것이 찍혀 있었고 글씨체도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관리들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곡식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거역한 죄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곡식을 씹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당한 곳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왕명은 가짜였습니다. 관리들은 경악했고 즉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왕명 사칭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쟁 직후나 왕이 바뀐 직후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틈을 노린 것입니다. 가장 많이 속은 사람은 놀랍게도 평민이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 확인 절차의 복잡함, 그리고 책임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왕명이다, 급하다, 이 두 단어만 있으면 사람들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기꾼은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왕명이 아니라 왕실 어른의 명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비마마께서 혹은 세자저하께서 급히 필요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왕명은 승정원을 통하지만 왕실 어른의 사적인 명령은 별도 경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20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실 내관을 사칭한 자가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왕실에 바칠 물건이니 나중에 대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왕실 사람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모았습니다. 비단, 종이, 먹붓, 심지어 귀한 약재까지.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상인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왕실과 아무 관계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왕명 사칭이 무서운 이유는 피해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 자체를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이 진짜 왕명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도 가장 가혹했습니다. 사기꾼들이 늘어나자 조선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문서 확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신고 포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사기 관련 처벌 조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짜 양반 행세를 하다 붙잡히면 곤장 100대에 유배 3년이었습니다. 관직을 사칭하면 더 무거웠습니다. 왕명을 사칭하면 사형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무서워도 사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붙잡히지 않는 방법,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 도망칠 경로를 미리 만들어두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숙종 15년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기꾼이 붙잡혔는데 그의 집에서 여러 지역의 지도와 도망 경로가 적힌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곳에서 사기를 치면 즉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절대 같은 곳을 2번 가지 않았습니다. 체포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빠른 통신 수단이 없었습니다. 한 구을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다른 구을에 알리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습니다. 어떤 사기꾼들은 아예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한 명은 양반 행세를, 다른 한 명은 그의 하인 역할을, 또 다른 한 명은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뒷받침해주며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기는 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붙잡힌 사기꾼들의 신문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민 중에서도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사기를 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기꾼은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을 배웠지만 벼슬길이 막혀 있었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없었으며 농사를 짓자니 땅이 없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능인 글쓰기와 말솜씨로 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곤장을 맞는 것은 기본이었고 유배지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분까지 박탈당하면 가족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정원 일기 어느 기록에 답이 있습니다. 붙잡힌 사기꾼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평생 굶주릴 것이 뻔했고 한 번 속이면 몇 년은 살 수 있었다고. 붙잡혀 죽더라도 그 몇 년이 자신에게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당시 평민들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탐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문서 하나, 말 몇 마디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답은 조선 사회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반과 평민이 정해져 있었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사기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양반이 되는 공식적인 방법은 과거 시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양반 자제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시험 정보도 먼저 알 수 있었으며 합격해도 관직을 얻을 인맥이 있었습니다. 평민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거나 돈을 주고 양반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신분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의심에 둔감해졌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많은 호적과 족보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신분 세탁의 기회였습니다. 증명할 문서가 없으니 말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 갑자기 양반이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속은 또 다른 이유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양반이라고 하면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의 고향까지 가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와 말투로 판단했습니다. 옷을 잘 입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한문을 몇 자 쓸 줄 알면 양반으로 대접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것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사기꾼이 붙잡혔는데 그가 평소에 양반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양반처럼 천천히 먹었고 걸을 때도 양반처럼 느리게 걸었으며 심지어 화를 낼 때도 양반처럼 점잖게 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연기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양반 역할을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도 진짜 양반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평민들은 양반을 만나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보다는 믿으려 했습니다.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양반이라고 하면 동료 의식이 생겼습니다. 조선은 겉으로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그 틈새에서 사기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문제였지만 속아주는 사회 구조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마지막 장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선을 정직하고 엄격한 사회로 기억합니다. 신분이 명확했고 법이 엄했으며 사람들이 순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 속 조선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속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들 중 일부는 분명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체제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한 사기꾼의 신문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양반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조선 사회에서는 그것이 욕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사기는 사기입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들어낸 사회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기는 여전합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짜 양반 대신 가짜 전문가가 있고 위조 문서 대신 조작된 정보가 있으며 왕명사칭 대신 권위사칭이 있습니다. 수법은 더 정교해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선 사람들처럼 쉽게 속습니다. 그럴듯한 외모, 유창한 말솜씨, 권위 있어 보이는 직함에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확인하기보다는 믿으려 하고 의심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 합니다. 조선의 사기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사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사회에서는 사기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승정원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꾼이 생겨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어느 신화의 상소문입니다. 몇백 년 전 말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말입니다. 조선의 사기꾼들은 때로는 교활했고 때로는 절박했으며
때로는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웃기지만 웃기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슬프지만 슬프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묘미입니다. 과거는 단순하지 않고 사람은 복잡하며 진실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 조선의 사기꾼들은 특별히 악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살던 시대가, 그들이 속한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너무 좁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사기꾼으로 잠시 풍요를 누릴 수는 있었지만 진짜 양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은 지금까지도 형태만 바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권위에 대한 맹신과 확인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사기꾼들을 단순한 범죄자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되었지만 잊혀진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록 속에서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왕과 영웅이 아니라 그 시대를 견디며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 속 작은 목소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